자, 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7주차 강의 시작하기 전에 6주차 때 너무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어,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걸려서 어,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차 강의를 찍을 때 R과 파이썬과 엑셀, 사실 엑셀은 옵션에 없었죠. 근데 제가 투표를 진행하다가 R하고 파이썬만 있는 게 아니라 엑셀도 가능한데 엑셀도 넣어볼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표 결과가 엑셀 함수나 분석 중심으로 다뤄주세요라고 요구사항이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면 엑셀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R이나 파이썬 등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함께 알아두면 여러분들 커리어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접목을 시켰는데 어, 역시 여러분들 예상 외로 저는 R로 조금 다뤄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엑셀 중심으로 달라고 해서 그 갑자기 수업 방향을 좀 전향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6주차 때 약속드린 대로 파이썬의 작동 방식 내지는 또 파이썬에 관심 있게 파이썬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파이썬 잠깐만 만져드리고 엑셀 중심의 분석으로 한번 수업 방향을 조금 전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익숙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엑셀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R은 R수록 어,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고급 분석을 많은 코딩 없이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엑셀이라고 답을 해줬지만 저는 R도 함께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예상했던 답이 안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자,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 커리큘럼이 학사 일정 때문에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월 1, 2, 3, 4, 5주차는 생각했던 것대로 진행이 됐지만 6주차 때는 제품 가격 조사 채널 마케팅에 적용되는 정성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6월 달에 되든 꼭 한번 만나 뵐 거라고 믿고요. 그때 실제 실무에서 내지는 제가 다양한 마케팅 경험과 책에 나온 사례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사례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한건강생활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요거는 그래서 뒤로 좀 빼고요. 온라인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따라가면서 분석 감을 느낄 수 있게끔 잡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이론들은 사실은 만나보고 이런 수학 분석, 가치 캔버스, 밸류체인 분석, 비즈니스 모델 워크샵 이런 것들은 실제 조활동 내지는 개인 활동을 통해서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책 5권 읽고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 다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이론들을 배울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 나갈 거고요. 아마 다음 주차도 만약에 대면 수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역시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 데이터를 좀 뽑아서 엑셀 내지는 R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톡에 안내해드렸듯이 중간고사는
페이퍼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이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형태들, 신규 사업 내지는 신규 제품,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개인 프로젝트 내지는 조활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잠재된 역량들을 발굴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반영해서 학점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이제 엑셀 캐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안내해 드렸고 R 프로그램과 파이썬 프로그램을 깔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엑셀 프로그램은 엑셀 프로그램 자체로 이제 구동이 되는 거죠. 엑셀 프로그램 자체로 구동이 되고 엑셀을 잠깐 열어보면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도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파이썬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여러분들 아나콘다, 뱀 이름인데 아나콘다라는 걸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질문을 하셨던 게 잘 설치가 안 됩니다 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대다수가 처음 설치할 때 오류가 나는 경우의 대다수는 사용자 이름, 사용자 계정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한글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정보에 밸류 헌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용자 로그인 옵션들을 보면 여기 다른 거네요. 윈도우가 너무 빨리빨리 변해서 저는 밸류 헌터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계정에는 또 나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영문 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잘 됐고요. 막 설치가 되지 않는 분들은 사용자 계정이 한글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나콘다를 이제 설치하면 여기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일단 저도 켜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키면 파이썬이 이제 파이썬 코드를 칠 수 있는 창이 떠오르는데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되기 전에 이런 검정색 화면이 뜨고 결국에는 이렇게 브라우저에 주피터라고 되어 있는 이 브라우저 형태들의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접근 가능한 폴더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바탕화면 이 데스크탑에 새로운 폴더를 영문으로 되어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려고 했죠. 빅데이터에 가보면 제가 보내드렸던 캐스 폴더, 베이직 샘플 엑셀, 이그젠플 CSV, 뭐 이렇게 뭐 QR 코드, 그 오픈 채팅으로 되는 QR 코드, 그다음에 R 코드, 소스 코드가 담겨져 있는 스크립트 파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곳으로 가서 주피터를 키고 나서 내가 이 만든 폴더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열어두셔야 됩니다. 닫으시면 안 되고요. 엑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크롬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크롬 브라우저로 좀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요. 엑셀 프로그램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서 그냥 스프레드시트 내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아예 이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분석이 들어가려면 플러스해서 새로운 애드인 서비스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프로그램이 캐스 프로그램이죠. 이제 통계나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보면 엑셀로 넘어가면 엑셀에서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깔려져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옵션에서 추가 기능으로 들어가서 여기 관리의 이동 버튼을 누르면 분석 도구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번에는 캐스를 깔았죠. 네, 캐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제가 노트북으로 바꿔서 다시 세팅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캐스의 숫자 아무것도 없는 거를 클릭하게 했고요. 그리고 캐스라는 XLAM이라고 하는 캐스 프로그램과 이 분석 도구라는 프로그램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탭이 나와서 이 추가 기능 안에 이렇게 통계 분석이라는 탭이 뜨고 여기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엑셀에 애드인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의 기본 프로그램에서 이제 쓰는 함수들 외에는 애드인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애드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추가로 엑셀에 이제 설치하는 작업을 거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엑셀에는 기본 엑셀 메뉴 외에도 삽입에 보면 내 추가 기능에서 추가 기능 가져오기라고 하는 이 오피스 스토어 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곳에 보면 엑셀에 추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드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치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요즘에 데이터 분석 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엑셀 쪽 이 애드인 기능은 좀 많이 빈약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R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 분석 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시각화, 그래프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도 맵을 그린다거나, 그 다음에 엑셀 마이너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거라든가, 3D 입체형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든가, 뭐 타임라인 차트를 그리는 거라든가,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 엑셀로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결과물을 바로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뭐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면 엑셀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3D 차트에 엑셀 X축에 있는 숫자와 Y축에 있는 숫자, G축에 있는 숫자들이 여기 다팅이 되면서 3D 차트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키, 몸무게, 나이, 키가 뭐 170, 167, 190, 187, 173. 제 키가 이제 187이니까 뻥입니다. 67, 뭐 87, 45, 78, 67. 190cm, 45cm면 거의 너무 말라깽이니까 98. 나이는 23, 24, 뭐 43, 32, 35 이렇게. 이 스타일들은 이제 색깔을 구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몸무게는 키는 167에 몸무게는 67 이렇게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 필요한 그래프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죠. 그래서 애드인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때는 엑셀을 많이 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R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거는 R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 R 프로그램 위에는 이것도 역시 이제 이거는 데이터 분석 툴, 이게 본연적인 목적이고요. 데이터 분석을 조금 활용하기 편하게 R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새로 생겨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애드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스톨이라는 개념으로 각 데이터 분석에 있는 패키지, 이 패키지 종류만 해도
12,000개. 플레이스테이션 보면 게임을 새로 하고 싶으면 그 CD를 사가지고 그 플레이스테이션에다가 넣거나 다운로드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R 프로그램의 기본 껍데기가 있고 특수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군집 분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군집 분석 패키지가 따로 있고요. 회귀 분석 따로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엑셀에서 하는 것처럼 아까 저희가 뭘 했었죠? 엑셀에서 3D 그래프 그리기 R 프로그램에서도 3D 그래프 그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딩 없이 분석하기 패키지도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패키지들이 인스톨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파이썬은 사실 본연의 목적은 이 RStudio 같이 파이썬도 스파이더라든가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참이라든가 이 파이썬 코드 이것도 R 코드라고 할게요. R 코드 R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R 언어 이거는 파이썬 언어. 이 R 언어를 쉽게 R 언어를 코딩해서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 R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깔았던 처음에 어떤 거냐면 요거죠. 요거 투박하게 생긴 거. 그 위에 우리가 덮어서 깐 게 RStudio. 그래서 결국엔 R 프로그램과 RStudio는 R 언어를 구동시켜주는 하나의 통합 개발 환경이 되는 거고요. 엑셀 프로그램은 뭔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MS에서 나오는 함수 언어를 그 엑셀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행시켜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 보면 이렇게 엑셀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 함수들을 이 플랫폼, 이 사이트가 아니라 여기 개발 환경에서 넣어주는 작업들이 엑셀 프로그램. R 언어를 구동시켜주는 게 R 프로그램. 그 다음에 파이썬 언어를 실행시켜주는 게 이런 스파이더나 주피터 노트북이나 파이참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 툴은 향후에 만들었어요. 원래는 파이썬은 개발 언어입니다. 개발 언어. 웹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다음에 데이터 DB를 관리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DB를 관리하는 그런 개발 언어로 파이썬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 R 언어가 이제 오픈소스로 진행이 되고 또 개발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좀 접목을 여기는 이제 통계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언어들이고요. 이건 개발하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파이썬 언어다 보니까 이 데이터 분석을 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또 여기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애드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애드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R에서 패키지를 다운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특정한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기본 파이썬에다가 뭘 한다? 인스톨은 똑같이 인스톨인데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한다 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패키지도 있고요. 개발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있고 이 R과 관련된 패키지는 대다수가 무조건 거의 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패키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고
코딩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R을 사용하기를 이제 권유를 드렸던 거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패키지 외에도 굉장히 확장성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은 파이썬을 하면서 개발 언어하고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하면서 데이터 분석한 결과물을 웹에다 올리거나, 물론 R도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들을 웹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파이썬 자체가 이미 웹 개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개발 쪽하고 연동시키는 데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서 파이썬 언어가 주목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R을 사랑합니다. 파이썬이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 데이터 분석 쪽 패키지들의 데이터 잘 쓰는 게 판다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패키지가 있고요.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맷 라이브 사이킷런 그 다음에 맷 라이트 플랫 매트라이플랫 이렇게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또 개발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엑셀이 좀 더 저는 더 가장 간편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이썬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혼도되어 있고 대신에 나머지 개발 쪽에는 굉장히 확장성이 파이썬은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확장성이 넓고 이거는 데이터 분석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확장성이 높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렇게 파이썬이 준비되어 있다. 물론 이 라이브러리를 저희같이 이제 사회과학도들은 라이브러리 되어 있는 걸 이제 불러오기 때문에 파이썬이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이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직접 함수를 통해서 개발을 해버립니다. 이 넘파이도 있습니다. 넘파이. 행렬과 배열을 다루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든가 좀 더 고급 분석으로 가면서 수학적인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되어 있는 개발 언어가 파이썬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정말 최고급 분석으로 들어가면 파이썬을 많이 쓰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이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빅데이터나 마케팅,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쪽 영역에서 좀 전문가가 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파이썬만큼 확장성은 없지만 R 프로그램 자체가 이 파이썬과 경쟁하고 굉장한 프로그램의 그 확장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대다수 다 소화해내면서 또 통계나 데이터 분석 패키지와 같은 다양한 패키지들을 섭렵하고 있어서 R의 그 상승세도 계속해서 이제 커가고 있는 편이 있습니다. 자, 파이썬을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아까 열었잖아요. 네, 주피터 노트북을 켜면 이게 이제 항상 열려 있고요. 아까 구글 브라우저에 이렇게 주피터가 뜨면서 주피터를 노트북을 실행시킬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제 노트북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브라우저를 어디서 실행시킬 거냐 하면 이 샘플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실행을 시켜야 우리 R에서 했던 대로 이 작업 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없이 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열려서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려 있으면 내가 만든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시키면 되는데 여기 보면 U가 있습니다. U에 파이썬 3를 가동시켜라가 아니라 파이썬 3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 노트북에서 나는 파이썬 3라는 개발 언어를
실행할 거야 라고 해서 파이썬 언어를 실행시키면 해당 폴더에 파이썬을 실행시킬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 나갈 거고요. 자, 주피터 노트북이 오픈이 됐죠. 자, 오픈이 됐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피터 노트북의 파이썬에서 주피터 노트북의 기본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6주차 때 강의에 보면 R에서도 내가 분석하고 싶은 군집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를 인스톨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현재로서의 파이썬은 파이썬 언어가 기본적으로 세팅하거나 파이썬 언어가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백그라운드만 깔려있는 상태고, 추가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추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가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건 아직은 아실 필요 없지만 군집 분석,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여러가지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작동을 하려면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파이썬이나 주피터 아나콘다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는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는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명령어입니다. 아래서 우리가 인스톨.패키지로 우리가 데이터 패키지를 설치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 제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인스톨 패키지로 설치를 하셨고, 그걸 이제 받은 패키지를 PC 이 R 프로그램으로 깔아두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기서 라이브러리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인스톨은 R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이렇게 패키지를 깔았는데, 여기 보시면 인스톨 패키지라고 해놓은 거는 이 패키지를 내가 다운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명령어를 치는 거고, 라이브러리는 PC에 다운받아져 있는 받은 패키지를 R 프로그램으로 불러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pip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주피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지만, 우리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통합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어느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불러오는 과정만 가져오면 됩니다. import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거예요. 근데 판다스라는 이름을 나중에 계속 써야 되는데 너무 길어버리니까 짧게 as pd로 나는 import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pd라고 하는 약어로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엔터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R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R에서는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했죠. R에서는 컨트롤 엔터 주피터. 일단 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이 주피터 노트북에 불러 들어온 것이 확인이 돼서 이 명령어의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import sklearn sk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cikit-learn as sk scikit-learn을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이 불러오는 자, 그리고 나서 from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여기 scikit-learn 안에 들어가 있는 scipy라고 하는 것에서 cluster.hierarchy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또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있는지 알려면 이 scikit-learn 들어가서 이 scikit-learn 안에 어떤
세부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를 좀 파헤쳐야 되는데, 어쨌든 군집 분석, 예를 들면 R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플렉스 클러스터라고 불려지는 이런 패키지들하고 똑같이 사이파이 클러스터 하이어러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 겁니다. 링키지, 그 다음에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자체들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사이킴런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판다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 사이킴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는 과정이고요. 네.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링키지, 그 다음에 덴드로그램이라는 또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파이가 없네요. 사이파이 클러스터 하이어 럭키. 네, 명령어 잘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그 예제 샘플로 봤던 같은 폴더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이그젠플 CSV 파일을 이제 가져올 겁니다. 이걸 가져오려면 판다스에서 가져오는 파일이 있어요.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떻게 불러올 거냐는 판다스, 이 앞에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왔고요. 이 판다스라고 불려지는 것을 거기에는 리드 CSV 파일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마 바로 example.csv 파일을 불러올 거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나면 자, 이그젠플 오류가 좀 나가지고 제가 조금 버벅거렸는데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자, 이그젠플이라는 변수, 우리가 설정한 변수 안에 판다스 안에 있는 read csv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이그젠플 csv 파일을 받아내고 인코딩 cp949, 이게 한글 코딩이 잘 안되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네, 한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 코딩을 cp949라는 UTF-8이나 cp949가 한글 코딩이 되었을 때의 인코딩 언어인데요. 인코딩 언어 cp949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불러 들어온 거고요. 그 이그젠플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 read.csv 파일로 불러 들어온 게 아까 업무 열이, 업무 계획 능력, 이런 각각의 변수별로 각 점수가 나와 있는 게 이그젠플이라는 곳으로 돌아 들어왔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그젠플이라고 불려지는 게 어떻게 생겼냐? 이그젠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example.info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Shift Enter 실행하면, 이 주피터에서는 Shift Enter로 실행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가 엑셀에서 봤던 CSV 파일로 전환했던 이 데이터, R 프로그램에서 돌려봤던 이 데이터가 no라는 변수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데이터 분석 그 변수까지 0부터 11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example C에서 example columns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 example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는 어떤 변수들이 들어있는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거를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대로 example.columns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example columns에 나와 있는 각각 변수 이름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대괄호에 묶여있는 리스트 형태대로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것만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열이부터 문제 해결력까지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로 이렇게 시작해서 다섯 번째 변수부터 11번째 변수까지를 빼서 예를 들면 자, 이그젠플 가로 열고 다운표에 업무열이라는 변수, 그러니까 이그젠플에는 테이블에 있는 업무열이라는 변수 값만 빼줘라 이렇게 하면 이그젠플에 있는 업무열이 4부터 시작해서 쭉 6까지 되어 있는 이 값이 이렇게 숫자 값으로 리스트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그젠플에 있는 리스트 이그젠플 컬럼스, 여기 리스트 이그젠플 컬럼스에 있는 것들의 변수 중에서 그 중에서 다섯 번째부터 11번째 것까지를 표현해 달라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부터 11번째까지에 있는 변수 값들을 이그젠플이라는 데서 빼서 표현해 주라 라고 하면 업무 열의에서부터 오류 취소 능력까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9번째부터 11번째까지만 보여줘 라고 하면 마지막 9번째하고 11번째까지는 세 가지가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12까지. 그리고 이그젠플에 여기 만약에 다섯 번째부터 12 앞까지라고 하면 5, 6, 7, 8, 9, 10, 11까지를 보여주라 라고 하면 이렇게 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변수들로 눈에 띄게 되죠. 이 테이블을, 이렇게 나온 테이블을 어디에다가 입력하겠다? 이그젠플 2에다가 입력을 하면 아까 그 테이블이 이그젠플 2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그젠플 2로만 실행을 하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군집 분석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군집 분석해 나갈 건데요. 자, 차츰차츰 좀 보시죠. 아까 우리는 이제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걸 이미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죠. 링키지는 거리 구하는 거, 덴드로그램 표를 구하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이제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클러스터라는 곳에다가 링키지라고 하는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서 이그젠플2라는 테이블에 있는 거를 각각의 객체들을 에버리지 구하는 공식으로 묶어주고, 거리는 매트릭이라는 걸 이용해서 유클리디안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줘라 하면은 클러스터에 이 각각의 거리들이 구해집니다. 거리들이. 그리고 타입을 보면, 쉐이프를 보면 99의 4, 99의 4에 각각의 이제 거리들이 구해주고요. 이 구해주는 거리들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요. import matplotlib 립.scipla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plt라는 라이브러리로 불러오고요. plt에 있는 피겨 특성값, 그 중에서 그래프의 사이즈는 6500, 1000픽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 이 %matplotlib 인라인을 치지 않으면 이 주피터 노트북 안에 있는 이 주피터 이 브라우저에서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장 프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불러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바로 이 주피터 노트북 브라우저에서 바로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덴드로그램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덴드로그램. 거리를 구한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거리로 환산해주라 라고 하는 거고요. 클러스터에 있는 립
로테이션은 굳이 그대로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립 폰트 사이즈 언더바죠. 12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보여주라. 립 그러면 덴드로그램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폰트 사이즈를 만약에 5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씨가 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각 개체마다 거리를 구해주는 값이었고요. 그 값에 덴드로그램을 그려주는데 립 로테이션은 글자의 로테이션을 크게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보여달라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프 폰트 사이즈는 각각의 개체들에 있는 숫자들의 글씨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정말 난생 처음 해보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명령어들이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의 전부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이 명령어들을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이 명령어가 어떤 걸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내 데이터는 내가 이 데이터를 이그젠플 데이터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어느 코드에 어떤 걸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리해 드릴 거고요. K민주 군진 분석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 조금 크게 사이즈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맷플랫, 립, 사이플랫 설치할 때 이렇게 그래프 크기가 이 옵션 때문에 커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16대 9로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면 15로 한번 키워서 다시 Shift 엔터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30 이렇게 저번에 R 프로그램에서 군집 분석했던 결과들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K민주 군집 분석이라고 했죠. 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개체마다 하나씩 계산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간다고 했으면 K민주 군집 분석은 이미 지정한 군집들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묶어주는 형태입니다. 세개 군집이라고 그러면 세 개 군집을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군집에 해당되는지 안 했는지를 계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처음부터 각 개체마다 계산해 나가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주는 작업인 거고 K민지는 나는 요렇게 하나, 둘, 셋 으로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각 개체마다 계산해서 이 군집이 맞는지 안 맞으면 다른 군집으로 이동시키고 여기하고 가까운지 먼지를 봐서 여기 있었던 군집이 일로 이동되고 여기 있었던 군집이 일로 이동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집이 내가 정한 군집의 개수대로 형성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K민즈 군집 분석을 보면은요, 명령어가 아주 더 간단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죠? 모델이라고 하는 거. K민즈 클러스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K민즈 함수로 쓰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써야 돼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쓰고요. 랜덤 스테이트 몇 번을 돌릴 거냐. 그래서 여러 번 돌릴 겁니다. 랜덤 스테이트 여러 번 돌려도 이 10이라는 랜덤 값에 따라서 따라 해보세요. 랜덤의 값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러 번 돌려줘. 여러 번 이 코드를 돌려줘요. 알고리즘은 오토로 하고요. 자, K민즈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자,
미궁 속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시는 것 같겠지만, 나는 파이썬을 생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사이킨런에서 클러스터의 k민즈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썼던 이 k민즈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kmin즈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서 3개의 군집으로 묶어보겠다. 랜덤을 지정해 놓는 거는 이 코드를 실행했을 경우에 이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어 버리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고정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kmin즈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우리가 지정한 변수에다가 3개의 군집으로 랜덤은 하나의 값으로 고정시켜서 모델을 돌려라고 하는 것에, 이 모델을 여기다 지정을 해 놓고요. 여기에 나는 k민즈라고 하는 클러스터라는 모델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아까 example2라고 하는 이 테이블을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잠깐만요. 이 k민즈 클러스터를 피팅을 해서 줘라 라고 하면, 이 k민즈 클러스터라는 이 알고리즘이 example2에서 막 돌아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군집 결과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집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k민즈 클러스터라고 하는 함수로 예측 모델로 example2를 예측해주라 라고 하면, k민즈 면 0부터 100까지 첫 번째 그룹은 이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프레딕을 했는데 군집을 3개로 나눴는데 2개의 군집으로밖에 안 나눠졌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군집, 0번째 군집, 2번째 군집. 왜냐?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해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군집이라고 했으니까 0, 1, 2로 군집을 분석하고 0부터 100명의 99명의 사람까지 각각의 군집을 배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example2에 어디에 어떤 변수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k민즈 프레딕트 값을 그대로 넣어줘라 라고 해주면, 그러면 example2를 다시 실행시켜주면 여기 클러스터가 여기 형성되어 있어서 이 테이블 가지고 또 분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각 클러스터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클러스터의 example 아까 우리가 그 분석 결과로 내었던 k민즈 클러스터, 이 k민즈 클러스터 값에 중앙값은 어떻게 되느냐, 각 평균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죠. 클러스터 센터스를 보여줘라고 하면 센터 이렇게 나오면 0번째 군집은 업무 열의가 4.7, 이게 0번째 군집, 1번째 군집, 2번째 군집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기서 나온 이 0, 1, 2 군집들은 낮고 중간, 높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이렇게 놓고 실행을 했다면 이렇게 또 값이 바뀌겠죠.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K민즈를 그냥 파이썬으로 실습을 해봤어요. 지금 파이썬을 실습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쭉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R 프로그램하고의 차이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장장 50분 동안 생전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한 파이썬을 통해서 군집 분석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파이썬과 관련되거나 R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들은 이미 다양하게 코딩으로 나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in 파이썬 이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군집 분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 중에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다양한 문서 자료들이 나와 있고 코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그렇다면 결국 R과 파이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코딩은 이미 정해져 있거나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다 외워서 쓰는 사람들은 없고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가 어떤 항목들을 고치면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코드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numpy라고 불려지는 라이브러리에서 유니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왔어요. 또 numpy라고 하는, 예를 들면 numpy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했죠.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유니크 함수를 불러왔어요. where 함수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데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해서 이 자체가 이제 라이브러리 이름이고요. 거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또 불러왔어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구글에서 다시 들어가 보면 scikit-learn을 치면 여기에 scikit-learn 머신러닝 인 파이썬이라고 해서 scikit-learn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과 코드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따라 하시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를 한 칸 한 칸씩 이해하시는 게 R과 파이썬을 분석하시고 공부하실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이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관련해서 혹시나 시각화라든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R 프로그램으로 쉽게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이썬은 전혀 여러분들의 니즈가 없었지만 오늘 건드렸던 이유는 파이썬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각광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 언어를 이제 접하기 시작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빅데이터 마케터라면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고 알아두셔야 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접하는 것을 도와드렸고요. 엑셀 프로그램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엑셀 프로그램 새롭게 열면 이 새로운 통합 문서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겠죠.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학생들마다 워낙 수준 차이도 크고 역량 차이도 크지만 엑셀을 많이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빅데이터 폴더로 가서 제가 보내드린 베이직 샘플이라고 하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엑셀 프로그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엑셀 파일들, 실습 파일들이 이렇게 뜰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터라고 생각하고 영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케터라고 하면 자기가 만든 제품들이 몇 개가 팔렸고 얼마짜리고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요. 이거는 시트 5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각각 제품명들이 있고 그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 코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명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그 기업에서는 제품명으로 구분은 하지만 ERP라든가 물류라든가 생산과 관련돼서 좀 더 추적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드로 번호로 부여하고요. 이 구매 일자, 이 구매 아이디 이것들은 거래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 아이디는 거래처 이름이고 이 C01이라고 하는 거래처가 각 구매 일자별로 구매했던 제품과 그 제품의 특성과 수량과 이 제품 하나당 단가, 그래서 하나당 단가가 69개를 팔았기 때문에 94만원, 이렇게 이런 매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사의 주식회사는 뭘로 할까요? 요걸 실습 파일로 하나 만들어 낼게요. 실습 파일 2라고 해놓겠습니다. 이 탭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파일들이 고객 파일이겠죠. 네, 고객 파일. 고객 파일이 좀 잘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 데이터가 딱 맞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고객을 조금 세그멘테이션 여기 있습니다. 각각의 고객 번호가 있고 회원 등급별로 있고 매출액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고객 실습 파일 3, 이 실습 파일을 가지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실습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요걸 딱 지정해서 쭉 드래그해서 제일 앞으로 옮겨가지고 요거는 매출 실습 파일, 요거는 고객 실습 파일, 이 두 가지 샘플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 분석, R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습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데이터를 받으면 행에 있는 값이 무엇이고 열에 있는 값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매출 실습 파일과 관련돼서 보면 구매 아이디가 있고요. 구매 일자가 있습니다. 제품 코드가 있고 제품명이 있고 용기 구분, 제품 분류. 사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분류 값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그룹핑입니다. 자, 그룹핑이 중요한 이유는 집단 간 데이터 분석은 결국 집단 간 비교, 기간별 비교, 이게 어찌 보면 데이터 분석, 우리 실무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집단 간 비교, 기간별 비교. 집단 간 비교라면 남자 고객과 여자 고객의 비교, 남자 고객과 여자 고객의 비교, 고객 등급별 비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매출이 높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기간별 비교는 전년 대비 비교, 전월 대비 비교, 전 분기 대비 비교, 이렇게 된다면 결국 그룹핑이라는 거는 남자라고 하는 거를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고객들 값을 그룹핑을 합니다. 특정 분류 값으로. 즉 지금 여기서 넘버 원에서부터 이 46명까지는
각각 고객이 개별 고객들마다 값이 다 있고 남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총 49명이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구분으로 분류될 수 있겠죠. 회용 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분류값에 대해서 다양해질수록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는 늘어난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했고 회용 구분으로 했고 지역별로 구분했지만 또 한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F와 G 사이에 열을 하나 오른쪽 버튼으로 삽입해서 매출액이 평균 이상인 여부에 대해서 구분값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F4를 눌러서 달러라고 되게끔 지정을 해주면 결국 이 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을 더블 클릭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도 결국에 항상 똑같은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현상이 보여지죠. 자, 이것보다 if 이 값보다 이 값이 뭐예요? 전체 범위의 매출액의 평균값보다 어떤 값이 이 매출액 값이 작으면 아니면 이 평균값이 이 전체 매출액의 평균값이 이 한 사람의 매출액보다 크면 매출보다 높음 아니면 매출보다 낮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예요? 에버리지 값이 전체 이 매출의 값이 이 한 사람의 값 H2가 되겠죠. H2의 값보다 크다면 이 김남규라는 사람의 매출액은 매출보다 높음, 그렇지 않으면 매출보다 낮음이라고 표현해 달라고 하고 이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내리면 이 김남규라는 사람은 낮지만 차현수라는 사람은 매출보다 높죠. 반대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주 높은. 즉 439만원 김남규의 439만원이 전체 이 그룹의 매출액의 평균보다 높냐 낮냐. 평균보다 높음. 매출보다 높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평균보다 높음. 평균보다 높음. 평균보다 낮음. 이렇게 해주면 또 하나의 그룹이 생긴 거예요. 남자 여자로 구분할 수도 있고 회원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매출 평균 이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걸 변수 파생이라고 하는데 이 변수 파생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풍성한 분석 내용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똑같이 R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R을 배우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엑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엑셀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고급 분석 툴들 이런 것들을 R에서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함수 있지 않습니까? if 이 역시 R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R과 엑셀이 다른 점은 엑셀은 이런 데이터 스프레드시트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이미 데이터 이 분석을 하는 프레임 자체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엑셀을 많이 쓰는 거고요. 하지만 엑셀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양 자체가 이 아무 셀이나 누르고 컨트롤 화살표 아래를 누르면 104만 개의 레코드밖에 기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의 데이터 분석의 한계가 여기서 데이터 레코드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 때문에 R 프로그램과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바보가 아닌 이상 빅데이터 시대를
위에서 만들어 놓은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셀은 현재 104만만 이렇게 불러올 수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게끔 뭐 파워 쿼리라든가 파워 피봇이라든가 데이터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쿼리 및 연결이라고 되어 있거나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104만 행에 불과한 엑셀 프로그램이지만 1000만 행, 만만 행, 그 억행, 과 같이 수없이 큰 데이터들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엑셀에서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직접 가져올 수 있어요. 즉 지금 엑셀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컬 PC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접속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가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211, 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저기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고요. 그게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DB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접근 권한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엑셀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엑셀에서 가상 디지털 단지에 있는 SQL 서버로 연결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걸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125) 10777 이렇게 제 데이터 서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211-115-10777은 지금 제가 이 PC 안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외부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의 테이블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ES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ES 멤버 뭐 RFM이다 라고 하면 더블 클릭했을 때 엑셀이 파워 퀄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아까 있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이 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엑셀하고 양이 똑같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바로 피벗 테이블 형태로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엑셀 마크 보이시죠?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버에 있는 쌓여있는 DB들을 엑셀로 끌고 와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엑셀에서 바로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러오고 나서 닫기 및 로드를 누르면 이 엑셀 파일로 아까 말하는 MT 멤버 RFM이라고 해서 각각의 고객들이 어떤 최근에 그 주문했던 날짜, 처음 주문했던 날짜, 최근에 샀는지 안 샀는지의 점수 여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문을 몇 번 했는지, 평균 구매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로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9412개의 행만 로드를 시켰지만 실제로는 지우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뭐 수백만의 데이터들도 여기서 끌고 들어와서 엑셀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까 불러 들어왔고요. 방금 거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들어왔다. 즉 R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건데 그 서버로 연결하는 연결 기능들은 모든 데이터 분석 툴마다 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R이든 엑셀이든 파이썬이든 간에 여기 테이블에 있는 변수들을 얼마만큼 파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데이터 인사이트가 늘어난다. 지역 2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강원, 제주, 부산 이것들을 경기권하고 수도권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라남도권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자,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에 있는 값들을 F2가 되겠죠. F2에서부터 Shift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아래 버튼을 눌러서 다 지정을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기를 누르시고 이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고요. 이 붙여놓은 테이블이 보면 대구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K열, 이 열이 있는 값을 그대로 K열을 잡아서 중복된 항목 제거,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걸 누르시고 현재 열에서 모두 선택해서 현재 열 K에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면 아까 다양하게 몇 개가 있었죠? 47개까지 돼 있었던 데이터들이 16개로 이렇게 구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테이블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강원도는 강원도 비수도권, 제주도는 비수도권, 부산도 비수도권, 인천 수도권, 충남 비수도권, 울산, 경북, 전남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원래 이 지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테이블들이 사실 따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테이블들과 여기 있는 테이블들이 합쳐져서 강원도는 이 중에서 강원도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비수도권들이 이렇게 쑥 붙여 들어와야 되고요.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또 쑥 붙여 들어와야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돼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게 이런 걸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요 테이블들만 있지만 요 테이블 같은 이 시트 안에 있어서 헷갈리겠지만 각각 DB에는 이 테이블들과 테이블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이블로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지역 구분값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지금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이 있지만 사실은 서버상에는 아까 제가 서버를 보여드렸죠. 서버를 어떻게 보여드렸죠? SQL 서버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11 제가 가지고 있는 서버로 접속을 했고요. 이 큰 서버 안에는 4가지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이블 다 행과 열 똑같습니다. 이 테이블도 행과 열 똑같고요. 여기 보면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하나, 2개 있는 거예요. 이 두 테이블들이 어떻게 연결시켜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느냐의 핵심인데 엑셀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요. 여기서 vlookup이라는 함수 쓰는 겁니다. 이때 바로 vlookup에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죠. vlookup. 이 강원도라는 친구를 vlookup, 강원도라는 친구를 컴마 이 테이블에서 강원도라는 친구를 이 테이블에서 달러로 묶어줄게요. 움직이지 않게 이 테이블 그대로 고정시켜 놓게끔 컴마 이 중에서 강원도라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몇 번째? 한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열을 찾아서 똑같이 생긴 값, 폴스 0 값을 가지고 가져와라. 그럼 이 강원도에 해당하는 F2가 강원도죠. 강원도의 F2에 해당하는 이 M1부터 N16까지 이 테이블에서 강원도를 찾아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빼와라 라고 하는 게 vlookup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 점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지역2가 발생되죠. 분명히 시작은 분명히 이 G열과 H열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회원 구분처럼 이 김남규라는 고객은 일반이다, 차현수는 기업이다, 방해는 우수다라고 구분되어 있는 값도 있고 남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값도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다른 매출액 정보들을 통해서 이 김남규가 439만 원을 발생시킨 매출이다, 고객이다가 아니라 김남규가 전체 고객 평균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강원도에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김남규가 비소득권에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다양하게 파생시키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다.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지금 함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우면 다 오류가 나죠. 그래서 쥐어를 통짜 배기로 컨트롤 C 붙여넣기 해서 값만 붙여넣어서 함수를 없앴고요. mn 값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들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마케터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마케터는 상상 주식회사라고 할게요. 상상 주식회사. 상상 주식회사고요. 회사는 당신은 이 상상 주식회사의 마케터입니다. 상상 주식회사의 마케터. 마케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령을 받았어요. 어떤 지령을 받았냐? 자, 지령을 받았어요. 어떤 지령을 받았냐면 현재 우수 고객을 발굴해서 그 고객에게 마케팅 초청 행사를 펼치자. 초청 서비스 기획을 하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고객을 세분화해보자. 세그멘테이션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은 우리 회사에, 이게 일종의 하나의 제품 번호라고 하면 내 제품은 하나의 제품 데이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내 제품의 현재 매출 상황은 어떤가, 뭐 이런 질문들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터들로서 우리의 우수 고객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우수 고객은 어떤 서비스들을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역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웠던 군집 분석을 가지고 고객을 세분화해서, 여기 숫자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지만 제가 R 프로그램을 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던 거는 남녀도 코드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일반 회원 부분도 분명히 코드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 있는 데이터가 많고 방금 한글 텍스트를 코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세분화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제품의 현재 매출 상황은 다양한 변수들을 토대로 어떤 고객 세그멘테이션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회원들이 매출액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비교하고 집단 시간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비교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파생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세분화하고 어떤 특성에 따라서 매출 상황은 어떤가를 봤을 때 바로 다 이 모든 게 그룹핑과 같다 하는 거고요. 결국 그룹핑이 기본이 되었을 때 그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여기 비교가 있고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룹핑 이후에 그룹핑에 대한 시리즈 시계열 분석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거는 저희가 빅데이터 그 첫 번째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건데, 집단 간 시계열 추이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간
상관계수의 차이는, 즉 똑같이 키와 몸무게에 대한 상관표, 즉 X축과 Y축이 키와 몸무게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여기가 키가 되고 여기가 몸무게가 됐을 때요, 만약에 데이터 값이 각각 한 명 한 명의 객체 값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면은요, 요 그룹과 요 그룹은 여자, 요 파란색 그룹은 남자 라고 할 때, 그룹별로 안 나누고 전체의 상관계수로 보면 키가 늘어날수록 몸무게가 늘어나는 형태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자의 경우는 이 패턴이 역상관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정상관일 수가 있고, 전체 그룹으로 따졌을 때도 정상관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간 상관계수 차이라는 것은 전체 상관계수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보이지만 그룹핑으로 해보면 역상관으로 보일 때도 있다. 즉 세분화돼서 이 키와 몸무게, 키가 큰 사람들은 몸무게가 당연히 큽니다라고 규정하기 전에 이 그룹핑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룹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 이런 그룹핑이 됐을 때 시계열 추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빅데이터 분석 1주차 강의인가 2주차 강의 때 제가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하는 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때 어떤 집단은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어떤 데이터 집단은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게 남자, 이게 여자라면 남자와 여자의 그 집단 간의 시계율 추이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의 기본은 그룹핑이라고도 하고, 카테고라이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게더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게더링, 캐터거리징, 그룹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다음에 어떤 방식의 분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가장 큰 힌트를 준다. 그래서 그룹핑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룹핑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 시리즈를 알고, 이 시리즈에 대한 평균값, 게더링에서 시리즈의 값을 알고 나중에는 평균값을 알고 분산값을 알고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쳐다보는 게 바로 뭐다? 데이터 분석이 거의 어찌 보면 전부입니다. 물론 머신러닝과 딥러닝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이 값은 뭐냐? 평균값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남자가 평균 점수가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라고 정의할게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남자는 스테디하게 추이가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세 가지 값이죠. 올라가고 있고요. 평균값 자체는 여자가 훨씬 더 낮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도 갈수록 여자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요, 분산은요, 남자들의 분산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시계열 데이터로 하지 않고 다르게 봐볼게요.
어떤 집단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근데 어떤 집단의 데이터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 시점 내지는 특정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어떤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추이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추이 안에서 스테디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적다. 이 값을 보는 게 분산값이라는 거죠. 그 평균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특이값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야 라고 보는 게 평균값인 거고, 결국에 데이터는 그룹핑해서 이 그룹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평균값과 분산값들을 비교하는 그런 분석 프로세스를 지닌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실 웬만한 데이터 탐색 내지는 기술 통계가 마무리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엑셀 실습으로 들어가면, 변수들을 조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조합하라, 그리고 변수들을 생성하라, 파생하라. 변수들을 조합하면 가설 문장을 만들라. 그리고 그 가설 문장에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라. 이게 데이터 분석의 지름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1, 2, 3, 4. 자, 아까 그 실습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상 주식회사 고객별 매출 분석 자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한 장 발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2020년 4월 30일 마케팅팀, 네. 이렇게 아시죠? 상상 벡터, 이게 위고브라고 생각하시고, 위고에서 정보만 남겨주고 빼시고, 색깔은 회색으로, 상상 주식회사. 자, 별론데요. 네. 그리고 한 장을 빼서 로고를 하나 심어서 던져주고, 자,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처음에 뭘 하라고 했죠?
테이블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돌려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벗 테이블 괜히 배운 게 아니죠. 그래서 고객 실습 파일 3를 가지고 새 워크시트에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객 실습 파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시트를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굉장히 쉬워졌죠? 이제 이 테이블이 있으면 분석하고 싶은 항목은 매출액 분석이고요. 각각 고객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냐, 즉 뭐라고 했죠? 변수들을 생성하라. 생성했던 변수가 지역2하고 이 매출 평균 이상의 파생이었고요. 또 파생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뭐 이름을 김이박으로 구분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지금 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역을 지역2로 파생했고 매출을 매출액보다 평균 이상인 걸로 파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게더링을 할 차례죠.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항목이 뭐죠? 변수들을 조합하라. 그리고 가설 문장을 만들라. 자, 변수를 조합해 보면 고객 번호, 이름, 성별, 회원 구분, 지역, 지역2, 매출액 이렇게 됐을 때 가설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객 번호를 자세히 보면 이 9888981315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여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변수들을 파생하라 한번 더 해볼게요. 파생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여기 보면 고객 번호의 두 자릿수는 가입 연월이다, 가입 연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레프트 값, 이 고객 번호의 레프트에 있는 두 개의 값은 연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값이 if, 이 값이 20보다 작으면 1900을 더하고요. 20보다 작으면 요 값에다가 더하기 1900을 하고요. 크면 더하기 작으면 2000을 더하고요. 따라만 해보세요. 보시면 크면 1900으로 해보시라. 그럼 얘는 1998년, 얘는 1988년, 1911년이 나오면 안 되고요. 11이 20보다 작기 때문에 2000을 더해야 되는데 1900이 더해주면 안 되는데요. 이 값이 밸류 값이 자, 이렇게 됩니다. 밸류 값, 이게 이제 문자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가입 연도다. 가입 연도에서 몇 년 지났는지 가입 지속 기간을 보면 2020년도니까 2020 빼기 가입 연도를 하면 22년 동안 가입을 지속했고, 이 사람은 32년 동안 단골 고객이고, 이 사람은 20년 동안 단골 고객이고, 이 사람은 9년 동안 단골 고객이고,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가입 지속 기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파생이 됐어요. 가입 연도라는 것도 또 파생이 됐죠. 자, 가입 기간 동안에 이거는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입 지속 기간이 길수록 연평균 매출액은 높냐라고 하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분석도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헷갈리니까 피벗 테이블하고 실습 파일을 다른 색깔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은 이 고객 실습 파일에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제가 하나 다시 적어볼게요. 우리 고객을 이루는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고객 번호는 큰 의미가 없고요. 가입 지속기간 변수 하나 빼보고요.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회원 그룹,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지역 2, 그리고 매출 평균 대비, 그리고 마지막에 매출액. 이렇게 변수들을 제가 끄집어 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변수들을 조합해서 가설 문장을 만들라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입 지속기간과 매출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별이 있을 수 있고, 자, 이 매출액을 이렇게 밑으로 같이 내려놓을게요.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크리티컬 변수다. 그 변수들을 갖다가 성별과 가입 기간 동안에는 어떤 문장을 낼 수 있을까요? 성별에 따라 가입 지속 기간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성별에 따라 우수 회원 등급의 비율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하고 결합한 거예요? 성별과 회원 그룹. 성별과 이걸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게 만들고 그룹핑 조금 했습니다. 자, 이 가설 문장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제가 볼게요. 성별과 다섯 개, 성별과 가입 지속 기간을 변수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별에 따라 가입 지속 기간. 성별과 회원 그룹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볼까요? 빨, 주라고 주는 아니고, 또 초, 파남, 보, 자, 다시 성별과 가입 지속 기간의 분석을 통해서 이 가설 문장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고요. 성별과 회원 그룹에 대한 걸 따라서 이 가설을 작성하고요. 성별과 지역과 지역의 비율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구민정 학생님이 얘기하셨던 이 각각의 그룹별 비율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카이스케어입니다. 나중에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요. 지역 2와 회원 그룹 간에도 볼 수가 있겠죠. 지역에 따라 죄송합니다. 회원 등급의 비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매출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역과 매출액의 성별. 너무나 많은 가설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변수들끼리 조합해서 가설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 가설 문장을 하나로 조합을 하면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검증, 성별에 따라 가입 지속 기간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면 피벗 테이블로 가서 성별에 따라서 가입 지속 기간, 여기에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죠. 저희가 여기다가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피벗 테이블에 테이블 업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 변수들이 새로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가입 지속 기간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 합계가 아니라 평균 비교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비교 하면 여자가 확실히 가입 지속 기간이 길군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가입 지속 기간의 차이를 삽입해서 차트로 세로막대로 그으면 이 자체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더라.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입 지속 기간 한 번 더 값에다 넣어놓고 여기에 감요약 기준을 개수로 놓으면 여자 고객 28명의 평균 가입 기록 기간은 23년, 남자는
즉 우리 회사 상상 주식회사에 가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충성도가 높은 성별은 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더해볼게요. 이거는 벌써 이미 다 나왔죠. 이쁘게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맞다. 하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을 하려면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빅데이터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비교급만 판단하고 비교값만 판단하고 높다 낮다를 판단을 하는 걸로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고객들의 데이터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값 자체가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지속가액인데 지역을 한번 더 해보면 오마이갓,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사람 수가 워낙 적어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울산 지역과 전남 지역, 충남 지역, 즉 지역을 위로 올리고 지역을 밑으로 내려서 여자이면서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값이 높구나. 우리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고객을 유치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하나씩 내는 겁니다. 물론 인사이트 내는 것까지 오늘은 다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특히 여성의 비수도권 지역 여성의 가입 지속기간이 높다는 것은 충성도를 보이더라. 우수 고객이라는 거죠. 이런데 여기서 매출액까지 높으면 너무나 좋겠죠. 평균 매출액으로 가보겠습니다. 봤더니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균 매출액은 작은 편이에요. 즉, 이 자체가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가입 기간이 짧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입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성 고객이 아니라 신규 고객들 위주였고, 최근 10년의 신규 고객으로 들어온 수도권 남자 고객들의 평균 매출액이 너무 높다. 즉,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이걸 하나 더 붙여서 작게 그래프를 하지만 비수도권 여성은 충성도는 높지만 올해의 연평균 매출액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수도권 여성에 대한 충성도를 우리는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허수 고객일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 가입만 해놓고 구매를 하지 않는 고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보고요. 전체 데이터를 보고 이거 다 한번 빼볼게요. 빼고 다 빼고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다 빼고요. 차트는 잠깐 열어놓고 자, 여기에서 가입 지속기간 행으로 놓으면 숫자거든요. 숫자라서 그룹핑이 동일 숫자끼리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가입연도 가입 지속기간을 보면 44년이 된 사람도 있고 7년끼리 된 사람도 있고 44, 32 뭐 이렇게 다양하죠. 이것들이 비슷한 것들끼리 22는 22끼리, 23은 23끼리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는 게 이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의 평균 매출액 보면 이렇게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주면 평균 매출액이 만들어지고 이 두 개 사이를 그래프가 피벗 차트를
산점도 형태로 보겠습니다. 여기 산점도가 안 되네요. 이거를 살짝 지우고요. 이 두 개가 그대로 두 개를 복사해서 옆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게요. 옮겨 적어서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보이느냐. 삽입 되면 오른쪽 점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세선 추가를 누르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상관관계이자 회귀분석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추세선 서식에서 오른쪽 버튼 여기 선에 있는 오른쪽 버튼 추세선 서식에서 절편과 수식 R제곱 이걸 누르면 여기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 즉 음의 상관관계다. 즉 가입 지속기간이 늘수록 매출액은 줄어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비수도권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비수도권 여성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지만 이상해. 왜 충성도가 높은데 연매출이 낮지? 이 비수도권 여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파생해서 또 검증을 해봤더니 이게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더라. 잠깐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래된 충성도 고객들의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네. 라고 보면서 가입이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에 질려가는 거고 이 상품에 질려가는 게 아닐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그 충성 고객들이 어차피 우리를 워낙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성 고객들에서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충성 고객들, 오랜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효과를 보이지만 여기에 필터 값을 하나 넣어볼게요. 지역별로 필터 값을 성별을 필터 값을 딱 놓고 전체일 때는 이랬지만 남자일 때는 어떤지 볼까요? 남자만 따로 빼서 볼게요. 그러면 남자일 때는 똑같이 여기다 붙여놓고요. 또 여자일 때는 한번 볼게요. 여자일 때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대로 조그맣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래프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래프를 딱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밑으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래프를 또 밑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밑으로 내리고 두 번 해줬고요. 다시 그립시다. 분산형 Z는 다시 그리면 다시 그릴 것 같아요. 두 개를 지정을 하고 삽입 이 분산형 차트의 분산형 점수 차트 점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연결해서 삽입 분산형 차트 점 지우고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세선 추가 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세선 추가 그러면 이게 전체에 대한 가입 지속기간과 매출액에 대한 그래프 추세고요. 요거는 남자만 뺐던 거죠. 남자만 빼가지고 여기다 분석 복사를 해놨죠. 남자일 경우에는 가입 지속기간과 매출액 차이의 경우 여자일 경우도 가입기간과 지속기간과
매출액의 음의 상관관계. 아, 이거는 특정 성별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어, 비충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연평균 매출액이 낮은 거구나. 이렇게 다양한 가설들을 파고 파서 결국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의 매출액이 최근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이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의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의 인터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제품들을 주로 샀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의 주소라든가,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통해서 DM이나 SMS 발송하는 형태들, 그리고 이들이 연령대가 높다면 이걸 굳이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시대라고 해서 SNS라든가 온라인 광고를 할 수는 없겠죠. 이분들을 위해서 특히 나이 많은 고객들을 통해서 특히 비수도권 여성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했다는 거죠. 잠깐만, 비수도권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네. 전체 고객들이 다 충성 고객의 매출이 낮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거죠. 이런 일련의 흐름들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분석 툴이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7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8주차 때도 역시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에 힘입어서 엑셀을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고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수업은 6월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5월달도 역시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도 좋고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카톡을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톡창으로도 저에게 요구사항을 알려주시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 7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